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년씩도 없는 여성이 10개월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은 환청을 들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고로 구매했던 슈퍼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센터에 검사를 받고 인수한 뒤에 벌어진 일인데 센터 측에서 수리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네 분 어제 크리스마스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 대해 병무청이 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만약 부실 근무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 바로 취소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군요. 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등 지병을 이유로 소집 해제 당일까지도 병가를 냈던 송민호 씨.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러기로 살아요. 오늘 남편이 한국에서 옵니다 하신 정무성님. 자, 산타한테 인형 선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손녀 정이나 예쁘죠 하신 문효숙님. 인형 받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대구 달서 보성 은하유치원 원생들뿐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산타 선물을 보냈어요 하신 손은희님. 자, 어제 장충체육관 여자 배구 경기에서 우리 엄마 진달래 여사한테서 선수들 사인공 뺏어간 중년 남자 너 새해 완전 재수없어라 하신 문세희님. 자, 지난 6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부산 사상소방서 삼락 119 안전센터 3팀 저의 영원한 영웅 16명 모두 사랑합니다 하신 장은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서 뉴세이프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베일 벗은 오징어 게임 2입니다. 자, 사건 반장 끝나고 보시고요. 자,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3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됐습니다. 자, 나오기도 전에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기대가 뜨거운데 말이죠. 자, 물론 저는 시즌1도 못 봤습니다. 워낙 잔인한 장면이 많다고 해서 말이죠. 일단 전해주시죠. 네,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작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리즈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됐습니다. 시즌2는 7부작으로 줄었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자였던 기훈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다시 게임에 참가하고 프론트맨과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1970, 80년대 어린이들이 즐겼던 놀이를 모티브로 한 게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참가자들이 인생 한 방을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또 딱지맨이 공유를 비롯해서요. 참가자들 개인의 게임박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시즌 1에 출연했던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 위하준뿐만이 아니라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박성훈 등 새로운 배우들도 대거 나온다고 합니다. 뒷이야기를 담은 시즌 3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시즌2에 말이죠. OX 게임이 나온대요. 그게 시즌1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데 황동혁 감독이 아무래도 사반 푸처 핸즈업 OX를 그렇죠. 참고한 게 아닌가. 우리 OX하고 뭐 이런 게 많긴 하지만 보고 한 게 아닌가. 아주 강력한 게임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저 1편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뭐 2편을 또 잠깐 봤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재밌다고 합니다. 보신 분이 있어요? 뭐 시사에 봤던 사람 얘기를 진짜? 들어보니까 너무나 재밌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보자고요. 저 시사회가 있었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제 크리스마스 분명 전국적으로 눈 온 데가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부산 동래구는 유일하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는 것.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크리스마스 새벽 한 남성이 뭔가를 저렇게 툭 꺼내는데요. 자, 그러고는 모르는 척 난청을 피다가 말이죠. 주변을 뭐 이렇게 막 살펴봐. 그러더니 통 하나를 냅다 도로로 투쳐. 자, 차들이 쌩쌩 달리거나 말거나 갓길에 있던 걸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지고 획 내동댕이를 치네.
발로 차려다가 몸 개그까지 합니다. 아이고 쌤통이야. 자, 기어이 도로 한가운데로 발로 밀어 넣었어요. 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차들이 저거를 밟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 같죠. 다행히도 많은 차들이 비사이로 막가고 있습니다. 자, 다행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택시가 쿵 치고 갔어. 자, 그 바람에 안에 있던 하얀 액체가 팍 도로가 저렇게 하얗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부산 동래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인 바로 어제 이게 출근하는 길에 가게 앞 도로가 엉망진창이 된 걸 목격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사장님 가게와 연관성을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저랬나 오해를 할까 봐 CCTV를 돌려봤는데 저런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가게 앞에 거래처에서 가져가기로 한 물건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페인트는 아니고 이 금이 간 곳에 바르는 퍼티라는 거라고 합니다. 무게는 25kg 정도고 가격은 25만 원 상당이었고요. 가게 바로 앞에 내놨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걸 도로 한복판에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이 차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는 끝끝내 택시 한 대가 저걸 치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저 무슨 심보일까요, 저게? 자, 팀장님, 예. 저 인간 저거 제대로 뜨거운 맛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하고 구청에 연락해가 조사를 했는데 저분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도로를 훼손했기 때문에 도로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교통방해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거기다 저 폐기물을 볼 수 있거든요. 예. 폐기물 관리법. 그다음에 저게 이제 퍼티라는 게 사실 휘발유가 들었기 때문에 대기도 오염시켜요. 대기환경 보전법. 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파손했지 않습니까? 채무손괴. 더 중요한 거. 민사소송. 이렇게 받게 되면 저 물건을 던졌던 분은 검거가 되면은 이 6가지 범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아마 잘못하면 저분 집까지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박 변호사님 맞습니까? 집까지요? 예.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집까지는 아니겠죠. 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하얗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네요. 양 아무튼 처벌은 변호사님, 확실합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예. 도대체 그 눈사람 막 잘 있는 거 막 팔 부러뜨리는 인간들하고 도대체 왜 저럴까요, 도대체? 그냥 저분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 낮은 남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걸 즐긴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 노린 것 같고요. 저는 그나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저 정도였으면 차량에 따라서는 큰 추돌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집하세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떡볶이 리뷰의 신체 노출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분식집 배달 어플에 리뷰가 달렸는데요. 새빨간 떡볶이 아래로 웬 사람의 맨다리가 뜨어 그리고 중요 부위가 훤히 저희가 가리긴 했습니다만 보입니다. 음식에 불만이 있다면서 저런 걸 찍어가지고 어플에다가 올린 거야, 리뷰 글을.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인간들 왜 이렇게 많니 진짜. 정신 감정을 좀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게 지난달 13일인데 제보자분은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점을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그러니까 떡볶이 보내준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별점 1점을 준 걸로도 모자라서 사진에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황급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있는지 뻔히 알긴 하지만 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게 신고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그 자영업으로 음식 하시는 분들이 을 중에 을 중입니다. 하여튼 다른 자영업자들 이런 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건 반장이 제보를 하고 또 이른바 착할 리뷰 캠페인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게 사실은 저렇게 함으로써 그 영업 방해하는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러 저걸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인 좀 검토도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회식하다가 우르르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시끌벅적 족발집 안에 저 단체 손님들 주목해주세요. 7명이 족발에 김치전까지 야무지게 냠냠 쩝쩝 왁자지껄. 자, 그러더니 두 남성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가죠. 자, 그러자 나머지 5명도 족발 맛있구먼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박 변호사님. 지금 노래도 나오네요. 자, 저렇게 나간 손님들 오늘까지 11일째 감감무소식이랍니다. 자, 보아하니 송년회인 것 같은데, 자, 100번 양보해서 저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다음 날에는 알 수 있잖아. 그럼 와선 다음 날에라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저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인천의 족발집인데요. 7명이 와서 먹고 갔는데 뭐 족발 큰 거 2개 먹고 뭐 콜라도 먹고 한 11만 원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술은 맥주 한 병 정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런 것도 아니고 아니네. 대화도 상당히 많이 나누고 자연스럽게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의는 아닐 것 같다. 그 고의가 아니면 실수면 빨리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차례차례 나가는데 뭔가 의사소통해서 내가 먼저 나갈 테니 좀 이따가 내지 말자. 어떻게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수있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돈을 내야 되고 지금 11일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였든 고였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11만 5천 원 계산하시기를 바란다고. 이것도 사실 간단하긴 해요. 어떤? 공개하면 얼굴 쫙 까버리면 지금 다 친구들 야야 지훈아 너 족발집 갔니? 그냥 갔어?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사반 우리 시청률 따져보면. 근데 또 그거 하면 또 범죄 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은배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빨리 돈 갚으라고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아닐 수한 것 같은데 돈을 n분의 1로 걷어가지고 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치명적인 첫 만남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해도 될지 고민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말했는데 그게 참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 10만 원 정도 되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난 이런 허례허식 안 좋아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남자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고 나면 우리한테 집 해주기로 한 거 잊지 마라. 우리 때는 부모님한테 다 해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바로 그럼요 하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돈을 보태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어. 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친구한테는 남동생도 있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한다면서 그러면 당신 돈만 들어갔어도 남동생이랑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남자친구는 남동생은 그럴 일 없어. 걔를 뭐로 보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돈으로 내 부모님 집 사드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둘이 대판 싸웠어요. 덕담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 며느리 앞에서 본인들 집 해달라고 하는 예비 시부모님도 없었지만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자친구 태도도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 고민하고 말고 하실 게 뭐 있습니까? 당장 헤어져야죠. 자,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차인저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마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오징어 게임 시즌2처럼 한번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신랑 남친입니다. 야, 다혜야. 아니,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마당에 이런 걸로 지금 헤어지네 만에 고민하는 거야. 너 지금? 너한테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돈 있어. 그리고 엄마가 굳이 너 있는 데서 그런 말 한 거 너의 마음가짐을 확인해보고 싶어서라는 거. 그거 모르냐 그거?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되잖아. 연금이랑 뭐가 달라. 이거 바보가.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여자친구. 오빠, 아니 양지열 씨 혹시 뭐 아침에 잘못 먹었니 너? 결혼하는 아들한테 집을 해주지 못할 망정 집을 해달라니. 내가 스드메에 들어가는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사는지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뭐? 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고? 야, 경제 공동체가 되겠다는 마당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오빠랑 오빠네 집사람들 좀 무섭다. 헤어지자 X. 박 변호사님. 남자친구 이분 돈이 얼마 있는데요? 돈도 얼마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음가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시부모들 지금 행동이죠. 뭐 집이 뭐 이게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몇십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발점이 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돈도 없을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요. 팀장님, 진짜 만약에 그 아들이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데려와가지고 엄마 내가 집 사드릴게요 하면은 이 시어머니 될 분이 야, 너 지금 네 처될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효자일 수는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가 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경제 공동체, 부부 일심 동체. 그러면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아내가 원한다면 해주지만은 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라니? 당연히 그 와이프가 나보다 위에요. 근데 그 네가 뭔데?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평생 고생하니까 제 생각은 결혼하지 마세요. 팀장님, 그러면 사모님이 팀장님보다 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 나누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가족 공동체는 지금 누구랑 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에 시부모님의 집에 이 여성분이 예전처럼 시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공동체를 꾸리는 상황인 겁니다. 뭐 남자분이 워낙에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고 뭐 정말 크게 사업을 해서 그거 정도야 이렇게 뭐 가볍게 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일단 시댁이 될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잘못됐고요. 두 번째, 그 잘못된 생각이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첫 만남 자리에서 앞으로 길들여야겠구나, 앞으로를 위해서.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지금 맞죠. 상황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거의 조선시대식 사고방식을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이런 상황을 지금 알게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송이님, 살다 보면 또 돈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저런 분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호정님도 계속 부모가 원하는 거 모두 할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오늘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안 하고요. 오늘 목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강동희님 보고 계신가요? 2년 전 이맘때 따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다고요. 이 따님 생각날 때마다 이 주고받던 카톡을 자주 보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카톡마저 한 달 전에 이게 뚝 끊겼다는 겁니다. 이젠 진짜 딸을 보내줘야겠구나 싶어서 딸의 번호로 마지막으로 저렇게 작별 인사 문자를 하셨대요. 자, 그런데 50분 뒤에 엄마 내 걱정하지 마.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이런 문자가 왔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자, 충남 논산에 사는 30대 남성분이 받으셨답니다. 펑펑 우셨다고 해요. 더욱이 그분 생전 이 따님의 전화번호를 해지해 주기로 해서 번호를 돌려받으시기로 했답니다. 자, 염요한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셨네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10개월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여성은 환청을 들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진짜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 생후 10개월 된 딸과 여느 때처럼 집에 가던 길에 제가 이걸 처음에 저희 제보 카톡에서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야, 자 일단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에 인천 청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10개월 된 둘째 딸을 아기띠에 메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이제 가고 있었던 길인데 제보자는 뒷문 근처에서 이제 일행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창가 쪽에 앉아서 일행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고 있던 아기가 정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놀란 제보자는 털모자를 쓰고 있던 아이의 머리를 만졌는데 아이 머리의 윗부분에 큰 밤 한 알 크기로 움푹 패인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퍽 소리와 함께 품에 조용히 안겨있던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아기 이 머리를 이렇게 만졌더니 훅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고개가 창가 쪽으로 돌아가 있었겠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퍽 하고 아기가 자지러졌어요. 하고선 만졌는데 머리가 한 몰이 된 거예요. 저는 뭘 던진지 상황 파악이 우선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애기한테 왜 그러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그분이 애기한테 핸드폰을 왜 던지냐면서 뭐라고 해서 둘러보니 바닥에 있죠. 그게 떨어져 있었어요. 뭘 던졌구나를 이제 그때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네가 욕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먼저 욕했잖아 이렇게. 자, 가만히 있던 아이와 엄마한테 휴대전화를 던졌다. 도대체 왜 뭐예요 이게 도대체? 좋습니다. 퍽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휴대폰으로 아이 머리를 던졌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하필이면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행과 얘기하는 중에서 이 여성분이 왔는지 아니면 버스 탔는지 던졌는지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마 뒤에서 이걸 봤던 승객분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아이한테 휴대폰을 던져라고 소리를 냈고 그제서야 이 피해자 여성은 자기 아이한테 휴대폰을 던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곧바로 119를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19 연락해가지고 119가 도착했고 승객이 신고했기 때문에 아이하고 그 제보자는 같이 병원에 갔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구급차가 또 갔지만 그 후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도주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승객들하고 그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물론 현행범 체포이죠.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보다시피 저 아이 머리가 저렇게 골절이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좀 심하게 세게 던졌는데 엄마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던 것이죠. 자, 지금 참 저거 훅 꺼졌습니다. 훅 꺼졌어요. 뼈가 확 주저앉았어. 자, 박 변호사님. 아이들은 정말 지금 생후 돌도 안 지났어. 10개월.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약한데. 그렇죠. 이거 사실 이게 의학 지식 없는 사람이 봐도 당연히 알 거예요. 지금 뭔가 심각해 보이죠. 저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응급실 선생님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CT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보니까 머리뼈 골절도 있고요. 피고임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내경막 파열은 아니고 경막 외, 그 경막 밖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도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고 또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아이를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뭘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사진 좀 나왔는데요. 수술 마치고 나온 아이 머리 지금 보면 큰 수술 흉터가 있는데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아픈 거를.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고통이 얼마나인지도 알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이 제보자가 스스로 원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 아이의 그 사건 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제가 정말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여자아인데
정말 생후 10개월짜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그 머리에 정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저렇게 블러를 쳤습니다만 S자 모양으로 그 꼬맨 자국이 얼마나 이게 그냥 살이 아우 진짜 이게 제가 만약에 저 어머님이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저렇게 만든 그 여자가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돌도 지나지 않은 그 작은 아이를 저렇게 저 지경으로 만든 그 이유, 핑계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우리 부모 욕했잖아. 이게 뭔 소린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 부모 욕을 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뭐 아기가 있는지 몰랐대요. 그 환청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욕을 했다고? 그럼 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 앞에 아기가 있는지 모르지? 그렇게 뚱뚱하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정신 이력이 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날 저희 아이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다쳤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제 입으로 아이가 제 옆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있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다행이다는 말을 쓰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지금. 그래도 저보다 더 씩씩해요 이게. 환청. 양 변호사님 환청. 근데 환청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렇게 휴대전화를 던져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먼저 욕했잖아. 네가 욕했잖아라고 아니 10개월짜리 아이가 어떻게 무슨 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다 자기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가 우리 부모 욕을 하는 환청을 들었다라고 했으면서 아기 있는 줄도 몰랐고 아기 엄마한테 던지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기 엄마 같은 경우는 저 여성이 있는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고 처음 본 여성이었고요. 애초에 누군지 모르는 여성인데 그 부모 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딱 봐도 아기가 10개월짜리 아기가 앞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부모 욕을 했으면 부모 욕을 한 걸로 들린 저 여성에게 해야지 왜 또 아기한테 던졌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제 경찰의 설명은 그렇답니다. 지금 조현증을 앓고 있고 치료받고 약도 복용 중이라는데 최근에 약을 안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조현병,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가해자인데 저 그냥 저희가 이제 아기 얼굴을 가려놨지만 저 얼굴 예쁜 거 좀 보세요, 박 변호사님. 자, 박 변호사님. 일단 구속은 됐어요. 구속해야죠. 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특수상해 뭐냐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 범죄인데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살인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살인 미수. 그러니까 머리를 가격하는 거하고 아이잖아요. 충분히 죽일 의사라든지 그런 의도 같은 게 보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지금 송치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정신질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성이 변호사 일단 선임을 했다고 해요. 사과도 안 하고 변호사 선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거 하고 원래 헬스장에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청 듣고 아이한테 지금 상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헬스장 가려고 했다고요? 그럼 헬스장 가가지고 그 위험한 물건도 더 많은데 하하. 또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나마 여기서 됐던 게 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수술은 잘 돼가지고 아이가 지금 크게 이제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다. 만약에 또 갔었으면 또 다른 범죄가 있었지 않을까 제보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녀석 저 이쁜 거 좀 보세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또 심신미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당히 뭐 살다가 나오든지 대강 뭐 돈 내고 그냥 나오든지 이걸 제일 걱정하고 계신답니다. 사실 이 심신미약 어떤 뭐 질병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봐요. 이 가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부모 욕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공격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착각했다,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정신질환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하고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단 주장 자체에서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저는 좀 낮다고 보고
그나마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아이가 안 다쳤다는 부분이 오히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어서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사안으로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무엇보다 이 여성 본인도 치료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중단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안다면. 그럼요. 정말 그 털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그래서 그나마 저 정도에서 그쳤다. 지금 어머님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때문에 엄청 지금 고통스러워 하신대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이한테 털모자를 씌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일 수 있었다는 거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영국의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 맥라렌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카답게 한 대당 최소 수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을 구매한 지 약 3개월 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남은 이 시점에도 차량은 수리도 못한 채 주차장에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맥라렌 하면은 그 포뮬러 1 레이싱카 만드는 진짜 슈퍼카 제조사 아닙니까? 아주 고급 슈퍼카 아니겠습니까? 이 제보자가 작년 4월에 중고로 이 맥라렌 2016년식 차를 구매를 했는데 29,000km를 탔다고 합니다. 가격은 1억 7,800 정도로 샀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도 중고기 때문에 보험 이력을 좀 확인해가지고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 이 맥라렌 공식 그 센터까지 가서 차량 점검도 다 했다고 합니다.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소모품도 교체를 하고 또 본사를 통해 가지고 이상 없음 인증도 받고 600만 원을 지불해서 차량 보증 연장 신청까지 제대로 마쳤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외제차들은 보증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가 이 감가가 확 깎이고 안 깎이고를 되게 좌우하잖아요. 자, 그런데 팀장님, 중고차인데 지금 1억 7,800만 원.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그런 노력이 금방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맥라렌 영국차죠. 이게 한 신차 가격으로 2억이나 5천이나 3억 정도 가는 차량인데 이 차를 보증까지 마치고 나서 차를 주행했습니다. 주행하고 다녔는데 2달 만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워 스틸링 펌프 즉 그 유압 조작하는 그 불이 들어오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경고등 들어오면 핸들 조인이라든지 아마 이상이 있으면 자체 운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고급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그 갓길에 세워놓고 공식 서비스 센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일시 오류가 있으니까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껐다 켜봤는데도 똑같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하고 통화를 다시 한 다음에 전화를 통화했더니 그러면은 수리가 가능하니까 갖고 오서 해가지고 그 차를 센터에 입고를 시켰던 거죠. 고치려고. 자, 그리고 이 차를 사고서 주행했던 거리가 한 약 600km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이상이 있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센터에 맡겼으니까 뭐 수리 잘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셨다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시 반쯤에 이제 화재가 나서 그 건물 관리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소화기로 이제 보시고 그냥 뭐 어디 전화하시면서 진압은 하셨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오전 한 9시, 10시쯤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네. 원인은 이제 뭐 그 스티어링 펌프 쪽이 지점은 확실한데 네. 차주 잘못도 아니지만은 네. 이제 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억 7,800만 원짜리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 네, 불이 난 시점은 제보자가 이 맥라렌을 공식 센터 입고한 지 약 5시간 이후였습니다. 이 새벽에 맥라렌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소방서까지 출동을 해서 불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센터 측에서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당시 직원이 이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봤을 때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화재 감식 등 조사 절차가 필요해서 좀 수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했고 제보자도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약 3달 뒤에 이 소방 측에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발화 지점은 역시 경고등이 들어왔던 이 부품 쪽이었다고 하고요. 이 화재의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이었지만 정확히 어떤 결함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센터 측이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요. 이 본사에 문의했는데 보증 수리는 물론이고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손실된 부품이 차량 보증 범위에 들어가 있었지만 화재로 인한 건 보증 수리가 어렵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만 5천만 원, 1억 7,800만 원 주고 산 차를 이 불나가지고 수리하는 것만 5천만 원. 자, 하지만 차량 보증도 연장해가지고 되겠다, 수리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었다. 자, 제보자가 뭐예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센터 측에서는 하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관료 내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이제 여쭤보니까 네. 이제 그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아니 고객님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이 화재가 나면은 백화점이 보상을 해주냐. 저희가 수리를 하기 전에 이게 입고된 상태에서 불이 나는데 저희가 왜 이걸 해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그냥 똑같은 답변을 맴돌아서 제가 그러면 제가 수리 안 하겠다. 네. 수리 안 하고 제가 조치 취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그때 고객님 그러면 이제 수리 안 하실 거면은 그동안 이제 또 입고할 때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쭉 가져가실 때까지 보관료 청구하겠다. 그거 문자로도 딱 보냈고요. 그거는. 차를 수리하려고 센터에다 맡겨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센터 주차장에다 놨던 건데 그 놨던 그 기간에 보관료를 내놓으라고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센터 직원이란 분이 그렇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차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백화점에서 그걸 물어줘야 하나요? 백화점 주차장이 아니라 차 수리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때 시점부터는 사실 점유자 관리 책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는데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하면 아니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의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러면 저 맡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까 그럼 지난해 8월부터 가져가실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관료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찌하실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데 문제는 보관료를 언제 내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차 수리 끝났는데 안 가져갔을 때. 그럴 때는 그렇죠, 차주가 그렇죠. 아니 그 센터가 주차장은 맞아. 아니니까 그쵸. 보관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애초에 영국 본사에서 화재 때문에 이 수리를 못 해준다는 건 외부 화재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소방 감식 결과는 그 차량 부품 자체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각 감식 결과도 못 믿겠다고 나온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최근 맥라렌이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들 앞서 말씀드린 게 포뮬러 1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화제가 됐어. 이 제보자가 그거 보고 나서 더 열받아가지고 제보를 하셨대요. 우승하면 뭐 합니까? 본인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본사의 문제인지 이 지금 한국의 이 서비스센터 문제인지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소송 제기를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중간에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1년 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2,750만 원 조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센터가 이것을 거부해가지고 정식 재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리도 못하고 1년 이상 지금 계속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관료도 주차장에 늘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수억 원대 1억 7천 8천 하는 그런 아주 비싼 차를 또 사고 정비한 회사가 이따위로 고객 처리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난다고 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완전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에 열받아가지고, 맞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우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제보자는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이 지금 약간 진짜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따구로라는 표현까지 평소 잘 안 쓰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금요일 밤 흰색 택시 한 대가 차로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결국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고 그 순간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위험한 손님입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요일 밤 한 택시 기사가 젊은 남성 손님을 태우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14일 밤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택시 기사분이었는데 인천에서 손님을 태웠고 약 1시간 정도를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가 성남 분당시 미금역 근처였던 겁니다. 갑자기 승객이 흉기를 꺼내들어서 기사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택시는 비틀비틀하고 정말 위험천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가로수를 들이맞고서 겨우 이 차량이 멈춰섰던 겁니다. 그때 이 공격했던 20대 남성은 도주를 시도를 했는데 마침 이 견인기사가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걸 막아섰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20대 가해자가 60대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차는 멈췄고 자, 이 피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시 피해자의 택시기사는 이 가슴과 배 부위 등을 흉기로 12차례를 찔렸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발성 자상으로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는 22세 남성이고요. 당시 수사기관에 힘이 남아있었으면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이 묻지마 살인이 아닌가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가 애초에 택시기사가 아니라 다른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흉기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자,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던 이자가 왜 M1 택시 기사를 살해한 그렇죠. 거예요? 이 가해자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럴 바야 누구를 죽이자.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다. 저놈이죠? 예, 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행을 결심했는데 그래서 채팅 앱을 해가지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살해한 뒤에 또 자신의 성적 욕망까지 채우려고 사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흉기를 구입하고 여성의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성의 집 근처 가니까 여자가 안 만나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분풀이로 여기 타고 있던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판결문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했다. 성적 욕망을 채운 뒤에 살해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살해한 뒤에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가해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범행 대상을 바꿔서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부었고 결국 평소 너무너무 주변에 친절하다고 호평이 자자했던 택시 기사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동료 택시 기사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친구 사고 당한 친구는 남들이 안 태워주는 사람을 술 먹고 시청되는 사람을 꼭 태워주고 가는 친구예요. 차를 못 잡고 그럴 때 안 태워주면 속이 상하거든. 남들이 안 태워주니까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이 당한 거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구치소 안에서도 뭐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수인데요. 재판에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도소로 안 가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당시에 2021년 6월 11일 날 법무부 직원 2명이 온 것 같아요. 대민조사로 와가지고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자필 서명을 받으려고 볼펜을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이 볼펜을 받더니 그걸로 바로 앞에 있던 그 법무부 직원을 머리를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찍은 다음에 옆에 있는 직원이 이제 말리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까지 볼펜을 휘두르고 막 휘두르니까 아마 도주했던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옆에 교도관들이 거기 있거든요, 사실. 근데 교도관들이 말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피고인이 무차별로 휘둘렀던 이 볼펜으로 찍었던 것 같은 분은 머리가 많이 찢어져가지고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당시에 조금 교도관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켰으면 이런 피해는 안 갔을 텐데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인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 측은 이 수사 기간에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었다면서 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족들이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면서 다시는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는데요. 또 유족들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당시가 이 피해자의 첫 손주 돌잔치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였습니다. 이후 둘째 손주도 생겼지만 피해자는 끝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뭐 이런 짓을 했다는데 구치소에서도 법무부 직원들한테 볼펜을 휘둘렀고, 저는 이게 뭐랄까요? 저는 이제 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미친 척을 하려고 빌드업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이 2021년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유족의 어떤 요청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당시 기사, 판결문 어떤 걸 찾아봐도 신상 공개 당연히 안 됐고요. A씨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흔한 성씨도 공개가 안 됐어요. 도대체 2021년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참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공개 끝내 안 됐고 사형 선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굉장히 이게 정말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진짜 제정신은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죄책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유족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또 충격을 크게 줬던 겁니다. 뭐 피해 회복 이런 거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0년 선고에 그쳤고, 거기에 이제 전자발찌 착용 15년이 더해졌는데, 여기에 실제로 또 한 번 심신미약을 또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했어요. 하지만 형벌이 바뀌지는 않았고 징역 30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거기에 검찰은 치료 감호를 선고했는데 그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아마 지금도 치료 감호 아마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감경해 줄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얘가 그 꽉 채워서 살다가 나온다고 해도 52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얼굴은 뭐 당연히 몰라. 얘 52살에 나오면은 또 누구를 뭔 짓을 할지 저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제가 높죠. 괜히 예. 막 이렇게 사건 연구소 할 때마다 막 괜히 이렇게 막 방송에서만 이렇게 막 열받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이거 어이가 없어 진짜. 자, 우리나라가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아주 제한적이고 사형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뭐 무기징역이 또 무기징역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 신상정보 공개돼 있으면 저 사람이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걸어놓은 게 뭐 치료 감호하고 위치 추적 장치 15년. 그거 뚫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저 사람한테 과연 개가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사회를 좀 보호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좀 막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하는 부분까지는 좀 고려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족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신상 공개해달라고 그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No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me. 평생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80% 이상으로 보인다. HPV는 감염 증상은 없을 수 있지만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 예방,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HPV 백신으로 최대 96.7% 암 예방을. 지금 바로 가다실 9.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Uno, dos, tres, cuatro, cinco.
스테이너 완전 정보.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에 유튜브 라방 사반후반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